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4강의 뒤편 두 번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세금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내용인가, 국세 14개, 지방세 11개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차원이라고 보고 2절, 3절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 조세가 인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 조세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제학은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서 다루는데 조세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선택에 어떤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과 부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excess burden이라고 하는데 조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효율성의 상실이 있는가 이걸 검토해 보는 것을 excess burden, 초과 부담이라고 합니다. 초과 부담 이꼴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적인 경제적 부담 빼기 조세 징수액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가 없었을 때하고 조세가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소득세를 거둘 때와 안 거둘 때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소득세를 걷지 않을 때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돈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높은 구간에 누진세가 걸려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일해서 돈을 벌어봤자 이거 세금만 많이 내주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안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나가서 유흥을 즐겨야지, 놀아야지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세가 가져오는 전체 경제적 부담액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 세금은 80만 원밖에 안 거쳤다. 그러면 20만 원이 중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이거를 초과 부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초과 부담을 일으키지 않는 세금이 없을까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lump sum tax라고 중립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선택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좀 중립세, lump sum tax라고 해가지고 n분의 1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럼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게 또 맞는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면 일종의 인두세라고 하면 그게 될 수 있겠습니다. 모든 5천만 명에 대해서 1년에 100원씩 내라. 그러면 그 세금 때문에 행동이 바뀌지는 않아요. 물론 아기 낳는 행동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기 낳으면 세금 내니까 나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아기 안 낳겠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그런 선택의 변화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한다면 그 중립세로서 초과 부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중립세라 할지라도 좀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영국에 1696년에 창문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어디에다 세금을 부과할까 하다가 보니까 부잣집에는 창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문의 개수에다가 창문 한 개당 100만 원. 그래서 창문 너네 10개 있으니까 10개 곱하기 100만 원, 1000만 원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문세, 윈도우 텍스를 부과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야, 창문 많으면 햇빛 들어와서 좋은데 그거보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 창문을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우리 창문 없어졌어요. 동굴 속에서 사는 거죠. 세금이 없었으면 사람들의 행동은 햇빛을 많이 쬐기 위해서 창문을 좀 많이 만드는 집을 만들 터인데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즉 창문세, 창문의 개수마다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죠. 이거를 왜곡 또는 교란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distortion.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행동이 바뀌는 거죠. 이거 디스토션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초과 부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 초과 부담의 발생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세가 부과되면 세금이 부과된 거하고 세금이 안 부과된 거하고 세금이 싼 거하고 세금이 비싼 거하고 중에서 세금이 싼 것 쪽으로 소비를 변화시키게 돼요. 그렇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느냐 안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소비자든 생산자든 세금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는 여기서 요만큼 Q스타가 아니라 이만큼 생산해서 이 가격에 서로 바꿔 먹으면 되는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얼마큼 부과하는 거예요? 요만큼 부과하는 거예요. 요게. 요만큼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요만큼은 세금이 거쳐지는 거예요. A 더하기 C가 세금으로 거쳐지는데 결국은 이 요점에서 생산과 소비의 점이 여기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간 거죠. 세금 부과한 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소비가 되니까 요만큼 정사각형 A 더하기 C만큼은 세금으로 거쳐 들어가고 실제 여기 있었으면은 B만큼 요만큼 소비자가 잉여를 누렸는데 B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액세스 버든 사라져 버린 거 초과 부담이라고 그래요. 생산자 입장에서도 여기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가격에 팔면 이익이 남았는데 자기 이익의 감소분만큼 요만큼은 세금으로 들어가고 요만큼은 하늘로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그래서 B만큼을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초과 부담, D를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그래서 생산자 초과 부담. 그래서 B 더하기 D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 부담, 사회 전체의 초과 부담이 되고 A 더하기 C는 세금 거친 거,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만큼의 사회 후생의 손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세금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 문제로 공평성 문제를 들어가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얼마나 공평할 것일까? 물론 누진세를 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에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평성이라는 개념은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 공평성에 키가 되는 게 뭐가 같은 것은 같게, 뭐가 다른 것은 다르겠냐. 편익 원칙으로 따지면 편익이 많은 사람,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이익을 적게 보는 사람은 더 적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 의해서 같은 것은 같게 또는 다른 것은 다르게의 원칙에 맞겠죠. 그래서 개인별로 좀 부자들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는 국방의 편익, 경찰로 인한 편익 이런 것들을 더 누린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생명과 재산을 더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는 이 편익 원칙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제 benefit principle이라고 하는 편익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user charge라고 하는 사용자 부담금 영역입니다. 너가 사용한 만큼 내라. 편익을 누린 만큼 더 많이 내는 것이죠. 수도요금, 수도를 많이 쓰는 만큼 더 많이 내요. 지하철 요금, 지하철 많이 이용하면 더 많이 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 부담금으로 거치고 특별 회계로 관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세금에서 중요한 거는 능력 원칙입니다.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죠. 개인별 능력은 주로 앞에 조세 제도의 현실적인 조세 제도를 살펴보았지만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따져요. 그거는 소득, 재산, 소비로 나타나니까 재산 관련 세금, 소득 관련 세금, 소비 관련 세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 능력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다르면 다르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부자들은 그죠? 경제적 능력이 많으니까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이런 것들이 공평한 거다. 정의의 원칙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제적 능력의 측정은 소득인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은 8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 엄마 아빠가 월급으로 받는 거는 근로소득. 내가 부동산이 있어서 매달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 임대소득. 그 밖에 저 같으면 어디 강연을 가고 자문도 가고 평가도 가고 이런 것들은 기타소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소득을 다 합쳐서 내는 세금, 요거는 종합소득세. 따로따로 8개 소득 따로따로 내는 거는 분리과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월급 받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걸로 소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이 되면 나머지 소득들이 있는 사람들 다 합쳐서 하는 종합소득세를 적용하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누진세가 적용이 되죠. 소비 부분에는 모든 물건 사고 팔 때 10%,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세, 영어로는 단일세, 플랫 텍스 레이시라고 하죠. 프로그레시브 텍스, 즉 역진세하고는 상대적인 거죠. 재산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건물주라든가 은행에 잔고가 많은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소득이 많은데 요거는 매달 발생하는 그런 근로소득이라든가 임대소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태적인, 이게 정적인 재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소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 부분 제가 imputed income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없는데 내가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딸랑 그 집 하나고 들어오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0억에 대한, 예를 들면 1,00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 1,000만 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그럼 집을 팔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빚을 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실현 소득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 효율성, 공평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누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느냐, 이거를 귀착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세는 누가 내는가 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여러분들은 세금 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책 2만 원짜리 샀으면 사실은 여러분 2만 원 안에 2천 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 원 세금 낸 거예요. 여러분 근로소득세, 임대소득세 이런 것들은 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나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 같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입장, 생산자들은 소비자가 물건값에 포함돼서 낸 부가가치세를 생산자가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접세라고 하고 있죠. 간접세라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간접세는 실제 돈을 내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지 못 내는지 별로 못 느껴요. 여러분 물건 사면서 나 세금 냈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월급 받은 날에는 월급 봉투 딱 보면 어우 세금이 얼마 떼겨 나갔네.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입장에서는 간접세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는 것, 세금 내기 싫어하는 것을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데 조세 저항이 적어요. 간접세의 경우에는. 그러나 간접세로 하게 되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접세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10%, 10%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자가 사 먹든 가난한 자가 사 먹든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이 간접세고 부가가치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이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조세를 걷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뭐가 좋아요? 부가세가 좋죠. 간접세가 좋죠. 그러나 조세 정의,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노동은 노동자가 받는 돈, 임금이라고 하죠. 그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자본, 토지, 노동, 자본 중에 자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건 누가 내는 걸까?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가 내지만 그거면 우리 근로소득사의 소득이 감소되니까 근로소득자가 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고용주는 내지 않는가? 아니죠. 고용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근로자에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고용주의 이익이 감소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그러면 누가 세금을 부담할까? 토지 소유주가 세금을 내는데 그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임대를 줬다 그러면 누구한테 임대를 줬어요?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가 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한테 임대료를 올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조세의 자본화, tax capitaliz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법인세 제도 또는 국민연금 결국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하여튼 진짜 조세 부담은 누가 하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로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조세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 면제해주는 면세 제도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조세 지출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건 면세. 시골에 가면은 기름 사는데도 면세유라는 게 있고 섬에 가도 면세유라는 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기업을 하다 보면은 연구개발에 돈을 쓰면 연구개발한 만큼 세금을 면해줘요. 또 재단을 설립해서 기부하잖아요. 사회복지재단에 이렇게 기부하는 돈도 세금을 안 내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민간 부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조세 지출 예산 제도라고 그래요. 사실상 뭐예요?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hidden subsidies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연구개발과 기부금 쪽에 돈을 쓰면 이거는 면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상 세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 교란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디스토션이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개발하고 싶지 않은데 세금 내기 싫어서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기부금 내기 싫은데 세금 아끼려고 기부금에 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야? 선택의 교란, 디스토션이라고. 이런 것 때문에 효율성의 하락이 오고 이거를 전문용어로는 액세스 버든, 앞에서 초과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렇게 사라지는 돈, 이거를 deadweight loss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중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deadweight loss라는 표현을 쓴다. 그 다음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누구는 면제해주고 누구는 면제 안 해주고 이런 측면에 정의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 우리 학교가 그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종교인 과세가 맞을까 안 맞을까 한때 논쟁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사실상 월급을 받고 스님들도 신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거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많은 종교인들은 그거를 사례비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는 노동자가 아니냐 말이죠. 임금소득이잖아요. 노동에 대한 대가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든 스님이든 어떤 조직에서 일해서 한 달 생활비를 임금으로 받는 사람은 그거는 사례비라고 숨기지 말고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매달 받는 사례비라는 명칭이 다 좀
근로소득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투명해요. 불투명한 사람들의 특징은 현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통장 거래를 하면 통장 다 이렇게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통장이 아니라 현금 봉투로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의사들도 현금 거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세금 때문에, 세금 떼먹으려고 사실은 현금 거래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재부에서 현금에 대해서도 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매출에 잡히도록 해서 부가세를 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금은 정의롭게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투명하게 매겨지고 걷어들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와 법인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득세는 우리 엄마 아빠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은 근로소득이 가장 많죠. 소득 8가지 종류 중에서. 근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유리지갑이라고 그래요. glass wallet. 뭐냐면 얼마를 버는지 다 알기 때문에 프리텍스예요. 애프터 텍스가 개념이 세 전에 먼저 국가가 떼가요. 반면에 사업자들 있잖아요. 사장님들은 감춰진 지갑이래. hidden wallet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업자는 얼마 버는지 정부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나는 올해 얼마 벌었습니다. 자진납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의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정당한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을 정직하게 신고하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더라도 자기가 번 돈을 줄이려고 그래요. 비용 처리되는 것들은 비용 처리 다 하고, 아까 연구개발비라든가 기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학교 설립하는 것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돈을 학교에 설립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에 교직원들을, 자기 식구들을 다 쓰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glass wallet, 유리지갑이고, 사업소득자는 hidden wallet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사람별로 근로자이든 사업소득자이든 좀 소득이 투명할 수 있도록 또 정확하게 그 소득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절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법인세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이 법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법인들은 어느 나라에 자기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낮은 나라와 높은 나라 중에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금이 낮은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법인세를 낮춰주면 그러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또 그건 또 알 수 없는 문제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국가들 가운데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또 기업들은 어떻게든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나면 주가가 올라서 좋겠지만 그만큼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부분 큰 회사들은 정직하게 회계 처리를 해서 단기 순이익을 도출하지만, 거기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조그만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세금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난다는 소리를 안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똔똔으로 만드는 거죠. 순이익이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비실비실 되는 것처럼 하면서 대부분 순이익으로 갈 걸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비용 처리한다든가, 그 회사 내에 남겨둔다든가 배당금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세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는 모든 인간은 사익, self interest,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밖에 요즘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세금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관한 한 세금을 좀 전 강력하게 매길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1가구 2주택, 한 집이 2채 이상 아파트나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세금을 높이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집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 사람이 2채, 3채 살려고 하면은 수요가 많아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좀 잡으려면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세금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세금을 높일 필요가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좀 30평대 아파트를 좀 국가가 나서서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평생 벌어봤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겠어요? 대전에서도 못 사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말고 1가구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중과세를 해서 1가구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이 매물로 주택들을 내놓게 하고, 그래야 주택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필요한 부족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많이 져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조절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한 10년 정도 저축하면 내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한 2, 3억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억, 3억 정도의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상 투기 세력들이 그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들만의 리그, 돈 있는 놈들만 부동산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정책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1월 달 되면 연말정산 처리를 해가지고 공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소득이라고 안 봐주는 것이죠. 상속할 때도 5억 원까지는 공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증여도 여러분들 통장에 성인이 되었으면 5천만 원까지 통장에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적공제라고 이렇게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너의 소득이 아니야. 이거는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특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마중물 협동조합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해결하지만 사회를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거기에 쓴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공동체에서 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네마다 굳이 동사무소 직원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갖추어지기를, 우리나라 옛날로 따지면 둘의 향약,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돌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국가가 강제로 세금 내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사회복지 제도는 좀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그만큼 태해주라 이거죠. 공제해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렛 미첼의 Gone with the Wind, 해가지고 뭐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eath, taxes, and childbirth. There's never any convenient time for any of them. 그러니까 인간에게 운명적으로 죽는 것, 세금 내는 것, 또 아이 낳는 것, 이거 굉장히 아주 끔찍한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텍스라고 하는 세금 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문학 작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텍스 내는 것이 컨비니언트한 타임이 아니라 네버,
never convenient잖아요. 결코 편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인. 근데 공동체가 되면 자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좀 convenient 타임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 인생을 거꾸로 보면 죽음도 세금도 아이 낳는 것도 해피 타임이 돼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never convenient time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 하여튼 Gone with the Wind 이런 영화들은 꼭 넷플릭스나 어디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 14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줌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